역사를 찾아서 제251편 천추태후 그리고 김치양. 제주도에 가시면요, 탐락 기록물 관리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지역의 근현대사 자료를 모아놓은 곳인데요, 마을 기록이나 개인 기록물을 기증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받은 수십 년 전의 졸업장, 상장, 봉급 명세서 또는 마을 회의록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민초들의 구체적인 실상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기록이 충실하게 모아지면 그게 바로 국가의 충실한 기록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 기록에서 정치란 말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극단으로 갈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흔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1000년 전 천추태후에 대한 기록은 어떨까요? 어르신, 입궁채비를 마쳤사옵니다. 아, 알겠네. 지금 입궁하시겠사옵니까? 해야지. 자, 하오면 언제 돌아오시는지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게 궁금한가? 아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그래, 오르내리는 말들이 어떻든고. 아닙니다. 아유, 차마. 차마 입에 담기가 민망하렸다. 이거야 원 남의 입 무서워서 살겠나? 김치양, 헌의 왕후, 즉 훗날 천추태후가 되는 황보씨의 외족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머리를 깎고 가짜 중이 되어 사찰에 머물며 헌의 왕후를 만나오고 있었다. 고려 사전료에서는 김치양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놓고 있다. 김치양은 태후의 외족으로 성품이 간교하였다. 일찍이 머리를 깎고 중이라 하면서 남들을 속이고 천추태후의 궁에 드나들어 잠옷 초잡한 소문이 있었으므로 성종이 장형을 내리고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다. 폐하, 참으로 아래없기 민망스럽사오나 김치양의 행적을 눈여겨보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폐하. 김치양으로 인하여 백성들 사이에서도 황실의 문란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그 가짜 중놈이 아직도 헌의 왕후 집을 드나든단 말인가? 참으로 간교하기 짝이 없는 자로다. 헌의의 사가로 사람을 보내 즉시 잡아 곤장을 치고 귀양을 보낼지어다. 헌의 왕후, 아니 훗날 천추태후와 김치양, 두 사람은 한동안 고려 왕실을 뒤흔들어 놓는 희대미문의 주인공이 된다. 역사상 흔치 않는 두 자매의 얘기입니다. 한 임금을 남편으로 두었다가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고 또 묘한 관계로 얽힌 남자 사이에 아이를 갖는 것까지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갈등을 갖는 관계가 되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꼭 야사에만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바로 헌정, 헌의 두 왕후. 오늘은 지난 시간 헌정 왕후에 이어서 천추태후로 더 잘 알려진 헌의 왕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드라마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성종이 김치양을 가짜 중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치양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김치양은 그 고려사 전료라든지 또는 헌의 왕후 열전 속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출신지는 동주, 지금 춘천 사람인데. 춘천요? 네. 천추태후의 외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품이 교활하고 아주 남을 잘 속여서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됐고 그 남을 속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중행세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몰래 이제 천추태후의 궁에 들락날락하면서 잠옷 이제 추잡한 소문이 이제 났다. 그래서 이제 성종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김치향을 잡아 문초를 하니까 실토를 했겠죠. 그래서 장형을 때리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자면 김치향이라는 사람은 그 야심이 대단히 큰 사기꾼 기질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인용하신 부분은 네, 정사 네, 정사의 기록이라는 기록입니다. 얘기죠? 예. 그러면 이런 참 사기꾼 같은 사람도 왕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에 남는 건가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 일국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 왕조라는 건 같은 핏줄이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자칫 잘못하면 김치향의 아들이 왕이 됐다면 고려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관들이 의미를 두고 아주 부각시켜서 예.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혹 김치향이가 제거된 뒤에 나쁜 쪽으로만 강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살폈던 그 헌정왕후와 왕후과의 관계는 그 숙부라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썸씽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이 헌정왕후하고 김치향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지가 나오질 않거든요. 네, 헌혜왕후하고 예. 김치향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이 세세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어쨌든 20대 청춘 과부가 됐죠. 왜 그러냐면 경종 27세에 승하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천추태후의 성품을 뭐 직접 이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유추해 보면 참 불같고 야심도 있고 팔팔하고 뭐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절하고 살자니 참 외로웠겠죠. 그런데 그 고려 시대의 이제 남녀 관계라든지 사회 풍습을 보면 오늘날 비견해도 크게 뭐 달림이 없을 정도로 자유연애를 구가하던 시대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뒷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천추태후 같은 사람이 수절하고 살자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특히 삼국시대 보면은 그 도침이라는 승려가 백제까지 가가지고 활약하고 임금의 마음을 잡는 거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신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짜 중이라도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친척 누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롭게 취립을 하면서 처음엔 연부를 하고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했겠지만 언변이 뛰어났던 김치향의 그 사기꾼 기질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눈이 맞고 이제 배가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저 성종의 입장에서는 그 여동생인 헌혜왕후가 뭐 골칫덩어리였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헌혜왕후나 헌정왕후나 다 참 누구도 버릴 수 없는 참 마음 아픈 동생인데 대단히 그 참 심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누이는 불문에 붙이고 장형을 때려서 먼 섬으로 김치향을 이렇게 격리해 놓으면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종으로서는 예방 조치를 했는데 성종 자신이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목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성종이 우려했던 참 그런 그 일들이 그러네요. 일어나서 예. 국가에 큰 치욕도 되고 국난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죠. 예. 뭐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좀 민망스러운 관계거든요. 이게 뭐 다른 왕실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었나요? 고려 시대에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면 조선 시대에는 완체 그 폐쇄적인 그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있어도 불문에 기록을, 붙이거나 그렇겠죠. 사관들이 선택해서 실어서 감춰줬지. 원래 그 구중궁궐의 남자는 왕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그 환관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비빈이 있는 데서는 떨어져서 활약하는 데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사에는 비교적
자유롭고 네. 또 비교적 상세하게 그런 관계가 조선에 비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숙창원비 김씨 얘기가 고려사 열전을 보면 나와요. 숙창원비. 네, 예. 그러니까 숙창원비에 봉해졌던 김씨, 위윤을 지닌 김양감의 딸인데 용모가 대단히 아름다워서 이미 소문이 났죠. 국색으로. 그래서 일찍이 진사 최문에게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최문이 시집간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럼 청춘 과부가 됐죠. 이렇다면 고려 시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조선 시대는 뭐 왕가로 들어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죠. 네. 신하한테 시집 갔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왕가의 그 비빈이 됩니까? 그런데 충선왕과 충렬왕 관계는 참 아주 묘한데 그 충렬왕의 세자로 이제 봉해서 세자로 이제 충선왕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제국공주가 죽거든요. 충렬왕의 부인은. 그래서 대단히 상심하고 어려워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그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이 김씨를 소문난 미인이니까. 소문난 미인이니까 예. 이제 모셔들여서 정식 그 왕후가 아닌 이제 비에 봉해진 게 이제 원비죠. 그 숙창원비가 숙창원비가 됐는데 그 충렬왕이 총애해가지고 숙창원비로 봉했지만 얼마 후에 충렬왕이 죽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충선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천거해서 후궁을 삼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빈청에서 숙창원비의 오래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김문현이라고 하는 오래비를 만나 가지고 그를 따라서 그 사조로 갑니다. 그 숙창원비에. 그래서 거기서 어쨌다는 거는 사가들이 차마 얘기는 못 씁니다만은 그 불륜 관계를 맺은 게 분명하고 10여일 뒤에는 공공연히 신하를 이끌고 글로 행차를 해요. 그래서 아주 여러 날 묵으면서 사랑을 나누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대궐로 끌어들여서 숙비에 봉하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네요. 함께 그 한 여인을 공유하는 이런 참 조선 시대의 윤리로 본다면은 큰일 날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있고요. 어느 정도 혹했느냐 하면 정사는 뒷전이고 이 여인한테 빠져서 나중에는 팔관에 준비한 것도 중지해라 귀찮다 준비하던 걸 중지시키는 정도로 아주 참 타믹한 얘기가 있고 또 장경공주도 이런 반열에 들어갈 뿐인데 인주 사람인데 그 호분왕중을 지낸 이호라는 분의 딸입니다. 순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를 맞아들여 가지고 비를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경공주가 됐는데 숙종이 죽자 이궁에 거처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외로웠으면 궁에 노예하고 간통을 해서 발각이 돼요. 그리고 왕실이 발칵 뒤집히죠. 이래서 장경공주는 그 궁주 자리에서 쫓겨나죠. 이것도 이제 그렇군요. 그런 불륜 관계고 또 수비 권씨 얘기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복주 사람입니다. 복주 사람인데 좌상시 권형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처음엔 밀직상의 전신의 아들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신하의 아들한테 시집을 갔으니 왕실은 못 들어오는 그렇겠죠. 건데 흠이 있으니까 그 집안이 불초한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이혼을 시켜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좌상시 권형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면 딸을 줬으면 잘 살게 해도 너는 남의 집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이혼이 안 되는데 그 충수광이 대단히 호색하거든요. 그 충수광한테 꼬여서 충수광 4년에 왕명을 구실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잘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딸을 들이다가 충수광한테 바쳤죠. 그래서 이제 충수광이 수비로 봉해가지고 총애해서 데리고 살았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충혜왕이 욕심이 있던지 원체 얼굴이 이쁘면 이렇게 부자간에 싸움을 해서 아버지 죽자 충수광이 죽자 충혜왕이 간음을 했다고 또 이제 고려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에서 왔던 공주들도 대개 뭐 현숙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고려의 왕비로 온 사람들이 이 원나라 그 제국의 왕들에 봉했던 사람들이 네. 그래 제국 공주니 무슨 뭐 노국 공주니 이랬는데 고려에 와서 참 타관객지 만열이 떨어져 와서 결혼하고 참 권세 부리고 잘 사는데 왕이 죽고 나면 외로워서 그 젊고 잘난 신하들을 끌어들이다가 사통하는 얘기도 네. 더러 고려사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고려 때는 이 종례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에 됐듯이
이러한 얘기도 고려시대 때 한해서는 그렇게 크게 조선시대 때처럼 문제화되지 않았다는 네, 상황을 그렇죠. 그 당시가 예. 그게 통용이 됐고 그렇군요. 특히 왕실에 있어서는 그게 별 문제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주작 아래에 의해서 철저하게 네. 그 이제 촌수를 따지고 해서 금하는 바람에 훨씬 폐쇄적인 결혼 관계로 이제 그렇군요.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천추태후의 극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소승 홀로서도 능히 갈 수 있을진데. 태후마마, 스님 드셨사옵니다. 그만 네 일 보거라. 예, 태후마마.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천추전을 찾은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김치향이다. 김치향은 머리만 깎았을 뿐 승려의 행세를 하고 천추궁을 숱하게 드나들며 연문을 뿌리고 있었다. 물론 그 일은 목종에게도 낱낱이 고해졌다. 폐하, 신한원공 아래옵니다. 근자 태우전에 김치향이 무상 출입한다는 소문이 권례에 찾아하옵니다. 이는 불가한 일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더욱이 김치향은 선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자이니 무엄하게 궁중을 출입하는 일은 막아야 하옵니다. 폐하, 작금 김치향은 이 나라 고려의 조정을 넘볼기세이옵니다. 조정을 넘보다니요. 그가 대소신료들의 인사권까지 남용하여 정치에 뜻을 둔 사람치고 김치향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지 않은 이가 없다 할 정도이옵니다. 김치향의 곳간에는 재물로 가득하여 곳간을 몇 개 더 지어야 할 판이며 그가 지은 여성전이란 곳은 300칸이 넘어 그 외형만 보더라도 궁궐을 압도하옵니다. 또한 그 여성전의 한가운데 침실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후원에는 정자를 지었는데 그 옆에 연못까지 파고 작은 배를 띄워 태후 마마와 미래를 즐긴다 하옵니다. 그래요. 짐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안다고요. 그러나 어쩝니까? 제겐 어머니십니다. 그랬다. 목종의 입장에선 어머니의 일이 아닌가. 실제로 목종 자신도 천추태후에게 청도해봤다. 그러나 늘 허사였다. 폐하, 누가 어미의 사사로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라 했습니까?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신료들이 그런 따위의 말을 옮기고 다닌단 말이오? 스님에게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 보세요. 이 어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깹니다. 태우마마, 소승이 왔습니다. 태우마마. 앉아보세요. 마마. 잘 들으세요, 스님. 저 태기가 있습니다. 태기라면 태우마마, 아기를 가졌단.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마마,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오이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시오? 그럴 수밖에. 태우는 김치향과 향락을 즐기고 싶었을 뿐 아기까지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기를 가졌으니 몹시 난처한 것은 당연했다. 태우마마, 장차 이 나라의 대통을 이을 왕자를 생산하시옵소서.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이요? 왕씨도 아닌 김씨가 태통을 잇다니. 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꼬. 그러나 이미 늦은 일. 태우는 10달을 채워 옥동자를 낳았다. 폐하,
신 한원공 아래옵니다. 태후마마와 김치양의 행적을 막으소서. 근자에는 김치양의 행동이 오만방자하여 신료들 사이에서도 원망이 분분하옵니다. 자고로 구중궁궐 깊은 곳에는 일가 친척이라도 드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허나 김치양은 아직도 태우전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국정을 어지럽히니 엄히 다스려야 할 줄 아옵니다. 태우와 김치양의 관계를 두고 본래 신료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목종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더욱이 아이까지 생산한 마당에 목종은 무력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을 게 분명하다. 한편 아이가 자랄수록 천추태우와 김치양의 야심 또한 커져만 갔으니 마마, 아이의 장래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듣자니 금상께서는 요즘 남색에 푹 빠져 있다고 하옵니다. 들으셨는지요? 나원 기가 찰 노릇이지요. 골백번도 더 들었습니다. 유행간이란 자와 유충정이란 자까지 손길이 미쳤다지요. 한나라의 왕으로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오죽하면 초정백관들은 유행간이나 유충정의 손짓이나 턱짓을 보고 지시를 따른다는 말이 떠돌고 있을까. 예. 해서 말씀이온데 후사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지금 후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냐 아들아, 때가 오고 있느니라. 후사를 대비하여 때를 잡아야 할 것이니라. 천추태우와 김치양의 눈에 가시는 다름 아닌 대량원군, 즉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태어난 왕순이었다. 천추태우는 대량원군에겐 곧 이모가 되는 셈이다. 두 사람은 작당을 하여 마침내 순교사라는 절로 대량원군을 보내버렸는데, 나으리 궁에서 왔사옵니다. 궁이라뇨? 누가 보냈소? 별식이온데 김치양 어른께서 보내셨습니다요. 산중에서 기름진 음식을 드실 기회가 없으실 터이니 이것을 드시고 몸을 보하시라국쇼. 김치양, 내가 산중에 기거하게 된 것도 그자의 탓일 터인데 그런 자가 내게 별식을 보낼 이유가 뭐란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군. 옛다, 너희들이나 배불리 먹어라. 그런데 잠시 후 이런, 그저 한 술 떠서 던져줬을 뿐인데 걔가 즉살하더니 이자가 이젠 필시 내 목까지 노리는구나. 이런, 대량 원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여봐라! 지금 당장 대량 원군을 삼각산 신열사로 옮기도록 하라! 그러나 김치양의 권력력으로 보아 그 즈음에서 포기할 그가 아니었다. 목종 12년 정월, 도리 없는 일일세. 마지막 수단을 써야겠어. 무슨 일이옵니까? 다음 달 보름날 달빛이 떠오르거든 불을 지르는 것이야. 어디에 말입니까요? 기름광. 불길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옵니다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지르란 것이다. 계획했던 대로
기름 창고에서 일어난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 태우가 거처하는 천추전까지 연소되었다. 물론 그 시간에 천추 태우와 김치향은 다른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목종에겐 심각한 것이었다.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이다. 왕은 변하기 시작했다. 매사에 전전긍긍하였고 특별한 소리만 나도 역도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신하들을 불렀다.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폐하, 어인일이시옵니까? 중추원 부사 최충순이 옵니다, 폐하. 정신 차리옵소서. 중추원 부사 최충순. 그는 목종 주기 후 한 몸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 정상품의 고관이었다. 목종으로서는 완전히 믿을 만한 몇 안 되는 이 중 하나였다. 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짐의 병이 위중하오. 근데 이것을 기화로 왕위를 엿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경은 알고 있어. 그런 풍문이 있긴 하옵니다만. 두 통의 서찰이요. 한 통은 대량 원군이 보낸 것이며 한 통은 유충정이 올린 것이요. 이런 김치향의 용모가 아니옵니까? 속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줄 아옵니다, 폐하. 경도 알다시피 후사를 빨리 정해야겠소. 누가 마땅하시겠사옵니까, 폐하? 대량 원군이요.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 마땅하옵니다, 폐하. 태조대왕의 손자이기도 하고 인품도 능히 왕실의 풍모를 갖추고 있사옵니다. 최한과 의논하여 대조께서 창업하신 사직을 온전히 넘어가게 해주시오. 폐하. 들으신 드라마에서는 드디어 이제 목종이 등극을 하여 헌해왕후가 천추태후로 불려지고 본격적으로 권세를 부리고 그에 반해서 또 한원공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충원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두 주 전 프로그램에서 이 천추태후라는 이름이 천추전에 머물렀다라는 것에 연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아들이 목종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섭정이 시작이 되고 그 섭정 때문에 이제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천추태후라는 말을 스스로가 지어서 이렇게 불러달라 이랬다고 한다면 아니 스스로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예. 이 천추전은 굉장히 그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궁궐 가운데 여러 전각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천추전이거든요. 예. 그 자리를 이제 딱 버티고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뭐 비아냥거린 건 아닙니다만 천추태후, 천추전에 이제 뻔뻔히 머무르고 있는 여인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을 수도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권세를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이제 목종이 한원공의 충원에 그 목이 메어하면서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찌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비록 그 재위는 그 짧았지만 그 목종이 이나마라도 어머니가 없었다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은 참 이제 보기가 쉽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예. 만약이라는 걸 역사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어떤 분인지 실제 뭐 천주태후가 없으면 정치를 잘했는지 우리가 예.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록을 보면은 왕자의 제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민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비교적 그 학문에서도 뭐 그렇게 등한히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런 성격과 또 하나는 사냥을 하고 말 달리고 이런 활달을 한 또 특히 이제 술이 문제인데 적절하게 술을 먹으면 이제 약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가 망신하는 얘기가 많듯이 술을 먹으면 아마 폭음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어린 나이보다도 이제 임금이 된 뒤에 18살이면 예. 옛날에는 성년입니다. 네. 오늘날 18살이면 뭐 아직 아이고 우리 자식들을 보면 참 철부지죠. 그런데 그 당시는 18세의 예. 성년이고 임금 노릇 충분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본다면은 왕의 자질이 충분했는데 너무 어머니가
설치고 정권을 딱 쥐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이 야기되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반대급부로 놀고 유의하고 술 마시고 그랬군요. 네, 또 남색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이제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그 힘이 작용해서 왕권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는 없었네요. 없었죠. 예. 오히려 이제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권세를 부린 것은 당연하죠. 맞지만요. 네. 예. 그 드라마 상에서겠지만 말입니다. 천추태후가 그 아이를 갖는 것은 오히려 김치향은 원했지만 이 천추태후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렇습니까? 않겠습니까? 예. 죽어도 임금의 어머니는 지금 정식 태후인데 예. 그 태후가 외간 남자하고 상관을 해서 아기를 낳다는 거는 왕실의 수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랑을 나누되 손이 없기를 바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 그런데 여성의 본능이 사랑을 나누면 콩깍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뻔뻔하게 아기도 나고 한술 더 떠서 고려를 뒤엎고 그 아들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예. 그런 데까지 참 걷잡을 수 없이 나간 게 아닌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치향한테 이용당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천추태후도 그런 내심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 드라마 상에서는 김치향의 입을 통해서 뭐 그 유행관이라는 남자 또 유충정이라는 남자를 들먹거리면서 이 목종이 남색을 갖고 있다.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종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강하게 그 섭정을 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후세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 그 고려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에 비해서 훨씬 역사 기록 방법이 발전했던 시대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 기록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추측으로다가 왕실 관계의 기록이 이렇게 소홀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누구를 지목해서 남색을 했다 하는 얘기까지 그 기록에 남은 걸로 그렇죠. 봐서는 남색을 즐긴 것은 틀림이 없고 고려사 전료에 보면은 유행관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아름다워서 여자 못지않게 그런 아주 참 혹하는 정도고 그를 사랑해서 남색해서 총애를 했다. 어느 정도 총애를 했냐? 매양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 교서를 내릴 적마다 반드시 먼저 행간 너 이걸 볼래? 그래서 행간에게 보여주고 예스 하면 발행을 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할 정도로. 그럼 임금이 누굽니까? 유행관입니까? 아니면은 목종입니까? 그런 정도로 그 신임을 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왕의 사랑을 믿어서 아주 교만하고 그 예. 백관을 턱으로 부렸다는 겁니다. 턱으로 부리고 없인 여겨 가지고 그 함부로 구우니까 근시들이 그 유행관을 임금하고 똑같이 받들었다. 그러지 않으면 제 목이 10개라도 견디질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참 비행 열전에 등장할 만한 그런 참 못난 남자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역대 군주 중에 이렇게 그 동성애를 한 군주들이 또 있었나요? 기록에 남은 것은 적지 않게 있어요. 우선 공민왕 자체가 자죄의 사건을 유명한 그 동성애자고요. 뭐 그 기타도 더러 남색이 있었겠지만 그건 쉬쉬하고 금했기 때문에 또 그뿐만 그렇군요. 아니라 재미난 거는 인간이 오랜 세월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이제 이룩해 나가면서 결혼 남녀가 만나서 정식 결혼 방법을 정하긴 했지만 고려같이 그 종교적으로도 불교가 비교적 용서가 앞세우고 또 너그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나 저기 다른 종교들 같이 그렇게 철저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회 풍습 자체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꺼릴 것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뭐 사회나 왕실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는 기록에 안 남기겠죠. 예. 이제 드라마가 이제 진전이 되는데요.
그 결국 그 대량원군이 천추태후하고 김치향에 의해서 표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순교사라는 절로 이제 유폐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강제로 이제 머리 중이 깎아가지고. 되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과정도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세세하게 나와 있죠. 예. 헌해 왕후 쪽에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 대량 원군이 12살 때 궁궐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 중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는 그게 탓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는 불교를 국가의 이제 국교로 했기 때문에 아들이 서너 명 되면은 한 사람은 예. 반드시 이제 출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장차 자기의 우웅지를 정치적인 야욕을 성취하는 데에 그 장애가 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강제로 머리를 깎아 중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나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순교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삼각산 신열사로 옮깁니다. 이 삼각산 신열사가 어디냐?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삼각산은 북악산이고요. 신열사가 지금 신열면이라는 게 조선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해방되고 나서도 한동안 면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은평구에 들어와 있죠. 지금 서울시 그 은평구 뉴타운 자리가 신열면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 이제 신열사에 이제 중으로 가 있었죠. 개성에서 이제 이 서울까지 네, 이쪽으로 서울까지. 오게 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멀리 쫓은 거죠. 뭐 그런 기록이 정확하다면은 이 천추태후하고 김치향의 야심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치향은 꾸준히 그 대량원군을 살해하는 음모도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보낸 음식을 개에게 줬더니 개가 즉사를 네, 했다. 예, 그런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대량원군을 보호하는 사람은 목종 말고는 그 보호 세력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그 왕실에서 거두어서 참 천의 고아로다가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 천추태후나 김치향의 눈에 가시가 돼서 쫓겨나가니까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테지만 실제 나서서 그 강력한 세력하고 맞부딪히는 사람이 없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그러나 스님들은 좀 다르지요. 수행하는 분이니까 뭐 속세의 일에 끼어서 어떤 말썽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있었죠. 그래서 예. 이제 고려사 전료를 보면 신열사의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연세 많이 드신 그 늙은 스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방 한가운데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그 대량원군을 숨겨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침구를 놓고 위에서 수양을 하니까 여러 차례 김치향이 보낸 자객이 죽이려고 해도 스님이 여기 앉아서 수양하는 걸 누가 알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케 이제 모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종으로서는 이 대량원군을 후사로 기대를 갖기 때문에도 보호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 당시로서는 목종이 자기 그 소유가 사면을 없으니까. 사면을 둘러봐도 자기 대통이 네. 얼마나 사람이 지금 대량원군 한 분밖에 없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대 왕손이 끊일 수가 있으니까 적극 보호하려고 이제 했겠죠. 예. 이 이제 김치량의 참 음모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목종이 또 병이 나서 뭐 오래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력으로 보면은 김치향이 의심스러운데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독살된 임금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 저는 그 독약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는. 그래서 독을 시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추태후가 대량원군 죽이려고 독약 타서 보낸 걸로 본다면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참 아까운 나이에 죽는다. 물론 심리적 갈등 모든 병이 다 심화로 병이 된다고 해도 그 생태 같은 목숨이 그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 물론 죽는 건 나중에 강조가 죽였습니다만 거의 죽어가는 사람 그냥 누른 정도니까요. 30살 못 돼서 거의 침중해서 못 일어나니까 이제 후사를 대량원군으로 잇도록 해라고 한 정도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목종이 자기 병세를 느끼면서 이제 후사를 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최향이라는 분이 누구의 손자인지 보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태조대의 유명한 비문은 최원이라고 하는 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가. 네, 예. 신라 출신의 참 육두품 출신의 최초원과 필적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최원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그 육두품 귀족 출신의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고 또 20세라고 하는 그 당시도 이게 잃는 나이가 아닌데 그 갑과에 당당하게 급제를 했고 또 성종이 그 재주를 아껴가지고 아주 세세한 벼슬까지 쭉 거쳐서 말하자면 성종이 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시대에 차관급까지 올라가죠. 과거 제가 관료 체제와 안팎으로다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제가 제대로 시행이 돼 가지고 훌륭한 인사가 많이 들어오면 훌륭한 관료로 포진을 해서 관료 체제를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운영 묘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자를 지공고로 합니다. 지공고. 네, 공고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 과거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자는 맡아서 행하는 사람. 책임자. 예. 그래서 지공고를 성종이 임명을 시켰더니 아주 양심으로 정말 채점을 해서 좋은 인사들. 그러니까 최항이 지공고로 있을 때 뽑은 급제자들이 양신이 많아서 그 뒤에 전부 성종 목종대에 포진을 해가지고 다 명신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좋은 신하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지인지감도 있고 참 양심적이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성종이 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마침내 성종이 죽고 목종 때에 이르러서는 신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그의 노력과 능력의 이제 결과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목종이 이제 중용하는 그 얘기 먼저를 해야 이제 문화시중 얘기까지 가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현종이 하느냐 하면 현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목종 때의 중신인 그 최항이 어떤 인물인지를 평한 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찍이 어려서 그 부모를 다 이기고 어떤 것이 의롭고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최항은 식견과 재간이 아주 고명하고 그 참으로 그 동료들 중에서는 으뜸이다. 그래서 나는 장차 그를 신임하고 왕으로 받들어서 사표로 모시고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현종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목종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았다면 최항이 어떤 인물인지 왜 성종이 그토록 사랑을 하고 뒤에 또 현종이 중용하고 스승으로 받들었느냐 가늠해 볼 수 있다면 목종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후사를 잇는 거를 상의할 사람은 그 당시 최항 뺀다면 최충순 정도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물론 황보유라는 사람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 이제 부수적인 인물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종이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인물 대신. 대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주변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충언을 아끼지 않는 이제 한원공이 아까 드라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분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게 나오는 건가요? 한원공은 당시의 최고의 경륜과 학식과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을 가진 인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인 천추태후에 대한 문제점도 직언을 하고. 왜 그러냐면 역사에는 그 훌륭한 이러한 그 리더들이 많은데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서 교과서에 담느냐 하는 건 이 역사가들의 의무인데 이 국초의 최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한원공 같은 사람들은 클로즈업 시켜서 후세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담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빠져 있을 뿐이죠. 이 사람은 단주 사람입니다. 지금 장단이요. 장단콩으로 유명한 장단 사람인데 성종과 목종 때에 활약해서 벼슬이 문화시중에 올랐다니까 인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지위까지 오르죠. 문화시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품이 영민하고 학문을 즐겨하고 벼슬이 높아져도 늘 책을 손에 끼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미 성종대에는 병간시랑이라든지 현관시랑을 지내고 그 이제 사은사가 돼서 송으로 갔는데 국제통이죠. 송나라 이제 그 당시 태종 시대인데 그 한원공을 보고 우선 언변도 행동거지도 태도도
아주 만족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에 갔었다는 얘기네요. 네, 송의 사은사로 갔죠. 사은사로. 네, 예. 사은사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송태종이 그 한원공에 정말 홀딱 반해가지고 그 금자 광록대부 검교 병부상서라고 하는 직함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국의 사람도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국가의 제목이다 할 때는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이제 벼슬을 주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종한테 건의해 가지고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주 이제 내놓았고요. 또 그 당시 이 삼사하고 쌍벽이 되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종 때 이제 설치되는데 이것도 송나라 제도를 보고 와서 우리도 필요하다. 군국 기물을 맡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한원공의 재창으로다가 중추원인지 서서 그 소위 도병마사라고 하는 국가 최고 회의 기관이 서는데 그 도병마사를 구성하는 게 그 삼성의 재신과 그 중추원의 추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도병마사를 형성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뭐 국가의 중요한 지금 국무위원회 같은 이런 역할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고요. 어느 정도 그 목종이 이분을 믿고 존경을 했느냐 하면 북변을 순행하는데 장단을 지내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원공에게 말을 하기를 여기는 그대의 고향이다. 그대의 공로를 생각해서 단주로 승격을 시키겠다. 현을 주로다. 고향을.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잘나면 그 도시가 그러네. 빛을 보는. 그러니까 목종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정말 위대하게 생각해서 받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의 출신지가 주로 승격이 됐다면 어떤 인물인지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한원공이 주변 인물이 아니라 아주 그 목종에게 있어서는 핵심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분에 대해서 이제 불교사 측에서는 이분이 그 송나라에서 불경 대장경을 들여온 분. 네. 이걸로 또 굉장히 예, 추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흔히 팔만대장경 만 알고 있지만 그 팔만대장경이 있기까지는 이 한원공 같은 분이 가져온 외국의 그 대장경들이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팔만대장경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이 한원공에 관해서 이 충직하고 또 직언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분 얘기 중에 이제 목종 임금과 연을 타고 어디를 지나가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목종이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한원공이 목종에게 우리들은 취해서 배부르고 좋지만 저 가마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종이 뻘떡 일어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몸을 추스려서 이제 빨리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목종도 한원공의 축원을 받아들였고 또 한원공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군주를 제대로 만나서 축원을 했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 한원공이 문화시중직에 있다는 것은 백관을 통령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 하나, 행동거지 하나가 사회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특히 목종이 존경하고 믿는 분이니까 그분의 충고라든지 그분의 어떤 그 언행은 바로 영향을 끼치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또는 그때 행동을 수정하는 데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드라마에서 이제 최충순이라는 인물이 한 번 슬쩍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뭐 그야말로 주변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분에 대한 기록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당당히 이제 고려사 열전에 입전이 됐고 충신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목종 옆에는 전부 간신들, 유행관이라든지 뭐 유충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밖에는 없는 것 같이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우복야가 돼가지고 우복야라는 직책은 그 삼성의 실질적인 장관이거든요. 상서령이 고려시대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 상서성의 장관이 없기 때문에 상서성의 실질적인 이제 장관이 좌복야하고 우복야인데 우복야 자리에 있으면서 백관을 그 육부를 총괄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복들을 도처에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외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 목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충신은 최항과 최충순 그리고 황보유의 이런 분이고 목종이 이제 병이 침중하니까 그 최항과 최충순과 더불어 협의를 해서 현종을 그러니까 대량원군을 모셔서 그 왕으로 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럼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훈신이고 국가에 그 아주 명문 집안이면서 마음이 곱고 충성심이 강한 황보유의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황보유의를 파견해 가지고 신열사에 숨어있던 대량원군을 이제 모셔내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강조호구에 어떤 묘한 갈등이라든지 또는 참 피치 못할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현종이 임금이 될 텐데 극적으로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강조의 정도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사태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추태후와 김치량을 중심으로 한 극적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방금 강조의 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천추태후의 최후가 되겠네요. 이 강조의 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